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종필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민감한 질문부터 죄송하지만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문께서는 사실 소위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해 오셨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공보특보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의 흐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이 변할 때도 계속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뛰셨단 말이죠. 예, 예.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변절자, 배신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 오죽하면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네. 이제 저를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은 제가 민주당을 배신했다기보다는 오늘의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 네. 또 노무현 정신을 배신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짧게 하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주요 비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걸 옹호하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상 네, 그랬어요. 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자유, 근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네.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서 그걸 국내외에 심지어 유엔에서까지 그걸 반대하고 해서 이제 물론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완전 철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본질적인 변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또 내용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저는 배신이라고 봐요.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리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탄압하고 해서 결국은 쫓아내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이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이 내세운 가치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원래는 열렬한 민주당원이었어요. 배우 노동조합 위원장 하면서 민주당의 열렬한 당원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이라는 게 너무 사회주의 좌파 정책으로 간다, 국가주의로 간다 해서 탈당하고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도와서 당선을 시켰어요. 그때 레이건이 한 말이 내가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 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저에 대한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당선 이후에도 사실 국민 통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라고도 꼽기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또 호남 출신 인사들까지 두루 이제 중용을 했는데 윤 당선인의 그 통합 약속의 진정성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 8월 중순에 그분하고 처음 마주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제일 강조한 게 통합이에요. 그러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 예를 그때 들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그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통합을 계속 내세웠기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도 잘 되고 IMF 조기 극복이 됐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이런 국난 극복이 되겠는가. 하여튼 그 통합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도 그 당선 사례 플래카드도 통합을 써놨어요. 예. 그게 사실은 정권을 출범을 하고 나서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사실 또 실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조금 지금 굉장히 최근에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슈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직접 부딪히는 지금 강대강 기류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구 권력 충돌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전 정부 이제 권력 이양 과정들을 또 지켜봐 오셨으니까 양측 모두에 좀 쓴소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청와대가 네. 저렇게 세게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현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국가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건 충분히 일리 있는 거예요. 또 조금 왜 너무 서두르느냐 그 말도 맞죠. 근데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만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이거 공약 안 지킨다고 또 네. 그런 그 공격을 또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당선인께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2017년 두 번 그 청와대 이전을 네. 약속을 하셨거든요, 공약을.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못 지키셨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그걸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5년 전에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기 힘든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두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못마땅한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있고. 그러나 크게 봐서 잘 도와주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안보 불안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려주시는 입장에서 더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립하는 모양새보다는 그래도 협력해서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한번 결정한 일은 뭐 잘 굽히질 않는다 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윤 당선인의 그 뭐 추진력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소신이 상당히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고 또 좀 한번 결정한 것을 잘 안 굽힌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내막적으로는 여러 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것은 내가 한번 결정한 건데 좀 비판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고친다는 것도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여러 차례 고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꿔서. 그러면은 좀 어떻게 이렇게 공식화를 하기 전에 참모들이나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세요? 많이 듣죠. 저도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대위 고문으로 있으면서 네. 여러 차례 좀 당시 후보의 뜻과 정면 반대되는 그런 그 조언도 많이 드렸는데 또 잘 수용을 안 하는 것처럼 들리고 상당히 큰 소리도 내고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거짓말처럼 또 수용하고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꽉 막혀서 뭐 그런 분은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뭐 윤석열 당선인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동이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는 이유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중에 포함이 되는데 사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전직 두 대통령의 이제 사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보신 결과 지금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인수위에도 있었고 청와대 네. 이제 비서관도 했는데 그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김대중 당선자가 했어요. 네네. 그리고 당시에 비공식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기 아드님, 그때 아드님이 그때 검찰총장이 무슨 구속시킬 만한 이게 죄가 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라도 구속시켜 해서 그때 구속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기 아드님 사면을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당선자한테 그 아들 사면을 좀 시켜주시오. 그랬어요. 그건 비공식이죠. 근데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빨리 시켜주려고 했어요. 근데 매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에서 별로 안 좋게 나오니까 계속 못 시켰어요. 좀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신중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YS
그때 이제 전 대통령께서 많이 또 뭐 노발대발 분개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할 여러 이유가 있죠. 전직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고 그 논리가 똑같죠. 네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나중에 네. 본인이 취임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떤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윤석열 그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뭐 대선 결과로서 호남에서 사실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상당히 높은 그 득표를 얻었습니다만 예, 예. 자신했고 공언했던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호남 민심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전 사실 토종 호남 출신인데 네. 우리 그 고향 분들과 지금 반대, 네. 그분들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는 그 반대에 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저도 가슴이 아픈데 지금 많이 이제 호남 분들이 많이 좀 상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고향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고향 분들이 좀 시시비비를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든 또 민주당의 어느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시시비비를 그동안에 가렸으면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또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탈당할 이유도 없고 네. 또 모르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무슨 야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호남 분들이 좀 더 시시비비를 항상 좀 가려서 그냥 무조건 지지를 할 게 아니라 비판적 지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회초리를 들었다면은 민주당이 여기 정권을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데, 이번에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10% 득표를 네. 했었는데 이번에 12% 득표를 했어요. 네. 그것도 그죠. 이 호남 분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44만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찍어줬는데 우리가 44만 표 안 찍었으면 당선됐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15% 정도 당선되지 않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많이 했고, 특히 광주는 박근혜 때 7%인데 이번에 12% 득표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호남이든 영남이든 무조건적인 그 자기 정당의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국 정치 발전에 좋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굉장히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게 그 신안 하이도에 보수정당 예. 후보로 처음 갔단 말이죠. 예. 여기 가게 된, 사실 거리도 먼데 가게 된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건가요?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많은 그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제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저한테도 물어봐서 저는 그동안에도 그 묘소에도 12주기 때도 대통령 그 후보로서는 혼자 가셨고 네네. 또 아태재단에서 있었던 노벨상 수상 기념식에도 가셨고 또 목포에 또 그 기념관에도 가시고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됐으니까 더 안 가셔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이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심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옆에서 지켜보신 마음, 뭐 그 초심이라고 하죠. 그게 뭐 끝까지 지켜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도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